오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긴급 토론을 위해 4당을 대표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4분을 모셨습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절차가 너무 빠르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속도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이 우려된다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에서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봅니다. 예. 탈원전은 안전성의 측면에서나 친환경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특히나 전력 수급 불안에 걱정도 없고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적고 유가나 천연가스 등 요금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전환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은 지금이 탈원전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요. 속도와 관련해서 빠르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데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11년, 벨기에는 14년, 저희 같은 경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로드맵 따르면 한 60년이 넘게 걸립니다. 만약 일본 같은 경우를 탈원전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보다 거의 200배 이상 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탈원전 속도는 사실은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입니다. 가장 천천히 가고 있고요. 결코 빠른 속도도 아니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사실은 큰 걱정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8차 전력 수급 계획 관련해 가지고 전기 수요 예측을 하는 결과 보면은 7차 때보다 거의 11기가 이상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남는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원전 기수로 따지면 10기 정도 수준인데 전력 수급 관련해 가지고도 결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2020년까지는 현재로 보면 신규 원전 현재 건설 중인 게 훨씬 더 많고요. 폐로 되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 요금 인상 요인도 없고 2030년 가면 한 10기가 정도 약간 부족분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미 저희들이 이제 신재생 확대 부분이나 LNG 확대 측면에서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속도도 빠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저희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께서 시민운동 하실 때는 이렇게 서두르셔도 되지만 국정을 책임지셨을 때는 이쪽 저쪽의 의견을 다 들으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한쪽 의견만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없이 산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산업국가입니다. 또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저희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대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도 줄여야죠. CO2도 줄여야죠. 방사능도 줄여야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원전 없이도 전력 에너지원이 가능할 때 그때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탈원전을 해도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원전에 대안이 없이 무조건 원전을 탈원전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20%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다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 중에는 지금 원전이 12%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단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아무리 줄인다고 5%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탈원전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지 말고 감원전으로 가야 된다. 오히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증발에 지금 파리 협약에 의해서 그걸 줄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석탄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감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오리코기를 중단을 지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국정농단을 무너뜨리고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 절차도 없이 그냥 국무회의에서 단 20분 만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큰 문제를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36,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대통령께서 그거를 무시하고 1조 6천억 투자를 무시하고 지금 전 세계로 우리가 원자력이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40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고 지금 영국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거를 좀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장기 수급 계획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못하고 이렇게 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탈석탄 그리고 감원전으로 가야 되고 또 네, 절차의 그렇습니다. 정당성의 문제가 좀 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네, 흔히들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로 방향은 옳은데 그 속도와 그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탈원전에 관한 그 장기적인 원전 관련 정책 큰 방향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 그 정부가 제대로 실행해 본 적이 없는 경험이 일천한 공론화위원회를 법적 근거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성해서 성급한 결론을 낸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께 매우 우려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탈원전이라는 그 목적이 옳다고 한들 사실 성급한 공론화가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가적 에너지 정책의 단면을 살펴볼 때 이번 결정은 상당히 무책임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들고요. 이제 신고리 오육호기의 공사 중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위한 탈핵이라는 점을 비롯해서 원전 종사자들의 어떤 생계 문제 또는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 에너지 수급 또는 뭐 전기 요금이 됐던 아니면 환경 영향 평가가 됐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개발 추이가 됐던 아주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마치 우리가 이제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운동 중에 인대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이제 심장마비도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탈핵을 말하기 이전에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은 감액을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조금 더 절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하게 갔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 이제 지금 이런 식의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해당 산업 종사자들에게 이제 충격을 주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국가의 정책에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나아가서는 이제 불안전한 어떤 전력 수급의 문제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연료로 국민의 에너지 생활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충분한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탄핵을 찬성을 하냐 아니면 반대를 하냐의 문제 그 승패로의 어떠한 귀결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어떤 그 해법으로 귀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 들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반론도 듣겠습니다. 일단 다들 말씀하시는 게 탈핵과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 문제를 섞으시면 안 됩니다. 탈핵은 분명한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탈핵을 아까 방향 얘기하시는데 탈핵에 대한 방향을 가는데 그 과정은 6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감액 얘기하시고 우리 정우천 의원님 원전 감축 얘기하시는데 그 감축 결과가 탈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과정이 60년 걸리는 거고요. 실제 상업운전 중인 현재 원전 24기를 절반으로만 줄이는데도 20년 넘게 걸립니다. 현재 로드맵상으로 보면. 그리고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호기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이 원전이 완성되고 나면 원전 2079년까지 60년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탈핵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고리 오르코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다들 말씀하셨듯이 이제 매몰 비용이 2조 6천억이 현재 예상돼 있고 이것을 다 지으면 8조 7천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리고 사후 비용까지 하면 15조가 걸립니다. 이 15조를 더 넣어서라도 신고리 오르코기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보자는 거거든요. 이 문제하고 탈핵 문제를 섞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력 수급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원전 수출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원전 수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UAE 원전 수출한 거 관련해가지고 전임 정부에서 자랑도 많이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호객 노릇했다고 이미 다 알려진 원전입니다.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그 원전 수출은 대부분이 금융입니다. 금융. 우리가 20조 이상을 먼저 장기 대여하는 사업인데 그 금융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원전 수출입니다. 영국 머사이드 문제도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미 20조 이상 들어간다는 비용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그것 때문에 도산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20조 원 내고 들어가겠다고 현재 하고 있는 형편인데 경제성 여부 자체를 좀 촘촘히 더 따져봐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원전 수출이라는 것이 다 장밋빛으로 이렇게 윤색되거나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로드맵 자체가 이제 60년 걸리기 때문에 속도에서 문제가 없고 예. 단지 이제 신고리 5, 6호기 문제를 가지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이다.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얘기 듣습니다. 예. 그럼 60년 후에는 에너지를 없게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뭐냐는 거예요. 국가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도가 2%예요. 그나마 원전이 있기 때문에 30%의 전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같이 자원 빈국에서 재생에너지도 발전을 시켜야죠. 재생에너지도 하고 원전도 해서 공존을 해야지. 한쪽을 없앤다 그러면 기본적인 주전원이 어느 나라든지 지금 석탄이든 원자력이든 주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나 다른 것은 보조예요. 근데 보조가 줄을 더 바꿔치기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전원이 뭐냐? 원전도 유지해가면서 재생에너지도 하고 그렇게 같이 공존하는 것이 국가 100년 되기 위해서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주전원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원전 자립도 얘기를 하셔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데, 독일이 탈원전 선언했습니다. 탈원전 선언했는데, 탈원전 선언한 이후에 원전 자립도와 관련해서 원전 수입, 그러니까 에너지 수입액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독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수입액 수준 자체가. 함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 보면은 독일의 현재 에너지 수입액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재생이 훨씬 늘어나면서 사실은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도 측면에서도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꼭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립니다. 네. 독일은 갈탄 발전이 늘었고요. 독일의 풍력 발전 잠재력이 100이면 우리는 4%밖에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돼요. 자연적인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주전원을 그러면 재생에너지도 안 간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잠깐 듣고 뒤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여건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전임 정부입니다. 전임 정부. 산업부에서 발간한 신재생 에너지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 발표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 잠재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7,000기가가 넘습니다. 실제 이거 전임 정부 발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꼭 그 태양광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부지 자체나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여건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신 것이 약간 오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봐야 할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다고 다 얘기하거든요.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몇 개 나라에 불과하죠. 그것도 그렇게 탈원전으로 가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75%, 50% 내릴 때 올랑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거의 3년 동안 절차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상원, 하원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독일은 25년이 걸렸고 또 스위스는 33년이 걸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그렇게 갑자기 중단,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원전이 60년 동안 기술 축적에 의해서 제가 자료까지 가져왔습니다만은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경쟁력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기간도 벌써 여기 신고리 지금 5, 6호기가 APR 1400인데 이걸 그대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하고 있습니다. 되게 8년 걸릴 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원가도 훨씬 떨어지고 이 효율성도 86%인데 과거 거는 70%, 10% 높고 또 고정 정지율도 1.1%, 과거는 5.9%. 이러한 경쟁력 있는 거로 다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배워왔지만 거기 망했고 또 일본 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하고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이제 삼국지를 쓰고 있는데 가장 앞서가는 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공론화하자 이거죠. 그런 내용을 알리고 또 이렇게 원전의 위험성이나 안전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공론화해가지고 갈 수 있는데
법적 정당성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3개월에 뚝딱 지금 짓고 있는 거를 뭐 중단하겠다는 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탈원전으로 가겠다 하는 것도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책 공약을 했으면 그 공약이 국민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를 가지고 공론화해서 정말로 이 전력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러한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몇 분이서 그 공론화 과정,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뭐 불법적, 위법적 얘기하시는데 절대 위법 아닙니다. 총리 훈령으로 이미 결정된 바이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가 행정을 하거나 내지는 행정을 대신하거나 행정 결정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겠죠.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가 이미 밝혔듯이 자문기구로 스스로 역할을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역할은 이러한 신고리 569기 관련해가지고 공론 과정을 설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위법, 불법 얘기하시는 건 좀 잘못된 얘기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신고리 569의 공론화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은 규제기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불법 논란이 없었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우리 정 의원님께서 APR 1400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APR 1400은 아직 한 번도 시험 가동에서 검증이 된 원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규 원전인데 지금 신고리 3호기를 그걸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규 원전 같은 경우는 한 기를 먼저 세웁니다. 한 기 먼저 세워서 18개월 동안 시험 가동합니다. 시험 가동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위에 이제 핵 연료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운전 과정에서 검증을 다 합니다. 설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거 없는지, 혹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부품 디자인을 다시 할 게 없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호기를 설계하고 다시 진행합니다. 근데 이 APR 1000세박이라는 게 하나 해놓고 아직 시험장에서 업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해놓지도 않고 다 새로운 신고리 569기 문제도 이와 관련했고 아까 UAE도 여기까지 나갔고 하는데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신형 원전을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보고 있고요. 예. APR 1400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설계 승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설계 승인 이후에도 실승인까지 나가려면 아직도 한참 2단계 더 남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제 승인 받는 데까지 2년 넘게 걸렸어요. 그것도 이 설계로만 승인 받은 거거든요. 이 시험 운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생략됐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 관련해서 아직 APR 1400은 검증된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네. 국제기관이 인정하고 그러한 거를 검증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UAE에서 오케이 했고 또 영국에서도 그거를 심도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에서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때 거기에 결정하는 것을 모두 수용하겠다. 정부가 이랬어요. 그 공론화위원회가 무슨 큰 법적 기구인 것처럼.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받아? 그래도 공론화위원회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다. 자문만 해줄 뿐이다.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얼마나 미숙합니까? 그러고 이제 와서야 그 자문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문만 하겠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것도 좀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안 됐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하지 말고 좀 네. 제대로 국가 정책을 NGO처럼 하지 말고 공론화위원회. 제대로 해달라. 이제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죠. 예,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요. 저희는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국무총리 훈령으로 됐는데 엄연히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는 에너지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에너지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원자력 안전법에 돼 있어요. 그런 법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어쨌든 일반 시민이거든요. 비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 하면은 건축가들이 하는 거지 일반 시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하나의 포퓰리즘적인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정짓는 것이 국가정책정책에 옳으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갑자기 훈령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절차적 정당성이 맞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대표 참여단의 지위, 권한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많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과정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에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큰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공론화를 한다면 사실 그 아까 이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원전 정책이 그 대상이 되어야 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화 과정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오랜 기간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그 수립한 에너지 기본 계획과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신고리 5, 6호기가 이제 분명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논란과 진통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가 어떠한 지진 등에 따른 안정성 문제로 그 공사 중단 결정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사항에 근거해서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공론화 과정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를 이제 위법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저는 이제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한 윤리백이라는 어떤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의 위험사회라는 책에서 보면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적 갈등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인 논리나 합리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이 사회적 갈등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 윤리백은 말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통령과 또 이제 새 정부의 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관심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와 사회가 공론화에 관한 어떤 그 인식과 정보와 또 사회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어떤 학습이나 그런 실험이 없었다는 점은 정말 중요하게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드 배치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네. 그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그 오락가락 행보의 대표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의 행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7월 24일에 처음 출범을 하고 나서 8월 첫째 주가 되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기본적인 개념과 운용 방식 그리고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와 혼선을 빚는 코미디를 보여왔고, 또 이를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노출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떠한 그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그 결정을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린다는 것은 사실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조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국가의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그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국가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과연 국민이 이 정부를 얼마나 계속 믿고 의지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사실 어떤 정부입니까? 저희 촛불 민심을 받들고 태어난 정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급작스러운 이런 정책 운용 방식은 이제 어떤 공론화위원회의 정당성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을 회복시키기에는 조금 힘들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수민 의원 전에 앞서서 이제 정유섭 의원이나 정운천 의원 두 분께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절차의 정당성이 과연 이걸로 확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행정적인 결정을 하는 단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마치 이게 행정적인 결정인 것으로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인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내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산업부 아까 에너지위원회인데 에너지위원회 사실은 에너지위원회에서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것인지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론화 방식을 꼭 택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자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단 한 번도 이게 공개된 토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미래 세대의 사실 운명까지 담보로 잡힌 것이 이 원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토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해서 말씀드릴까요?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해 가지고 그때가 언제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한 번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보고를 한 적도 없고요. 국회에 보고를 제대로 한 적도 없습니다. 국회에 보고할 때는 단 한 줄로 하고죠, 보통. 공청회 한두 시간 하고 말았습니다. 공청회 한두 시간 했을 때 공청회 석상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관련 문제제기를 다 했었어요.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답변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신고리 오리코기 문제뿐만이 아니고 원전은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 원전 탈원전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전문가 교수님들 나서가지고 성명도 발표하셨습니다. 한 417명. 그분들 말씀 보니까 그 중에서 원자력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 한 100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27분이, 제가 다 세봤습니다. 27분이 한수원 용역받았었던 분들입니다. 1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거에 원전 관련한 예산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거 뒤져보면 몇 분에 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전은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결정돼 왔다는 것이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것을 이제 국민이 이 문제에 본인들의 건강과 안전과 미래의 환경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함께 결정할 때가 됐다는 것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겁니다. 예. 이 문제를 절차를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할 게 많은데 하나만- 조금만 압축적으로들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정 의원님께 하나만 기회를 얘기할게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획에 따른 것을 중단하는 건 오케이, 좋아요. 이미 1조 6천억 투자됐어요. 또 이게 잘못되면 매몰 비용으로 2조 6천억도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계획에 의해서 이번 3개월 중단은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까지 해나면서 공론화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해결을 되고 다 끝낼 일이라면 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60년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전력 계획이야말로 장기 계획이거든요. 장기 계획인데 갑자기 뚝딱뚝딱. 이게 바로 제왕적, 독단적, 독선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꼭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독단적, 독선, 그리고 그 국정농단에 의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탄생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권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3개월 안에 이렇게 논란을 벌린 것은 네.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중단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왜 중단시킵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예. 듣겠습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중단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2조 6천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매몰 비용만 드러난 것만 해도 왜 이 문제를 공론화에 붙였겠습니까?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일단 바로 얘기하죠. 작년에 이 다수오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까? 국회만 했죠. 사실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신고리 오리코기 한 지역이 이렇게 밀집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 얘기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민들 다들 난리 났었어요. 그 때문에 이 문제가 그러한 매몰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을 함께 물어서라도 이제는 결정해야 될 시점이 왔구나. 다만 이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중단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단력, 이러한 매몰 비용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문제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자. 네.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서라도 말씀하셨듯이 큰 돈입니다. 2조 6천원만 하더라도. 이것을 감당하서라도 수습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함께 국민이 함께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론화 과정입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신고리 오리코기 중단을 결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참. 알겠습니다. 네. 이훈 의원님 안전성 문제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88기 원전, 미국의 원전을 20년 연장하면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이 된 거하고 그냥 괴담 수준으로 이게 원전이 안전하지가 않다. 옛날에 광우병 때도 그랬거든요. 광우병 걸린다. 없는 실체를 가지고. 자, 만약에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파트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경주에서 지진이 삼국사기에도 있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실려 있지만 단 한 번도 첨성대가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불국사가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전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원전은 어떤 아파트보다도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하게 진 겁니다. 그리고 신고리 오리코기는 고리 1호기에 10배 이상의 안전도가 강화된 거예요. 일본이 만약에 이게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고 다시 신묘가를 내주겠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20%의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원전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가 저는 원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올겨울을 셧다운 시킬 그럴 문제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한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탈원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내 당의 산자위 소속 위원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제성 문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기요금이 오른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안전성이 당연히 담보되는 것이 원전이다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리 오리코기부터 지금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도 나왔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전성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안전성 문제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보통 쓰나미 얘기합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것은 두 가지 핵심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 전원 상실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상 디젤 발전기가 상실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 중에 외부 전원 상실은 지진에 의한 것이라고 이미 조사 결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상 디젤 발전기 상실 부분이 쓰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사고가 났다는 부분에 분명하게 지금 적시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마지막 원전이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디아블로 1, 2호기가 있는데 이것이 수명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2025년까지 본래는 수면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스스로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는지 폐쇄 결정이 있죠. 2025년에 결국은 수면제 안 하고 포기했는데 이 원전이 지반 가속도 0.75G를 견디는 겁니다. 0.75G가 어느 수준이냐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신고리 오르코기 기술을 제일 자랑하는 그것이 0.3G를 견뎌냅니다. 거기에 2배를 견디는 원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단층대가 발견됐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와 노조와 회사가 함께 모여서 공론화 작업 끝에 스스로 수면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지진 때문에 포기한 원전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전문가들이 경주 지진 이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후쿠시마 사고 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우리나라 원전 운영 수준이 세계 최고니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전 기술 전문가 단체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운영 능력하고 안전성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고리 오리코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주 지진하고 울산 지진하고 여진까지 해서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에 600여 회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보통 이런 한 지역에 다소기가 모일 경우에 얼마나 위험도가 있을 건지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국회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관련해서 저쪽 산업부에서 그 당시 전임정부 산업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련 평가 자체가 아직도 그 수단이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그 핑계로 이 작업을 안 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또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인구 밀집 지역에 따라 가지고 안전 이격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안위에 뭐라고 고시되어 있냐면 미국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미국 기준에 따르면 TID 14844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32km 바깥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 32km 바깥에 벗어나야 되는데 그 인구 밀집 그 기준이 뭐냐면 25,000명입니다. 25,000명으로부터 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신고리 오르코기는 30km 안에 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안전 기준 자체를 자의적으로 낮췄습니다. 네. 그 낮춘 기준이 RG 1.19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4km 이안에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 TID 14844라는 것은 냉각제의 상실에 따른 노심 용료, 그러니까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한 기준이고요. 예. 아까 RG 1.19라는 것은 살수 장치를 통해서 이 방사선 물질이 공기 중 흩어지면 그것이 다 제거되고 일부만 누출될 경우를 상정한 경우입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이게 다 미국 기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 원전 100여 기가 넘는데
그 100여 기는 모든 기준은 TID 14844를 적용했지 RG를 정한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져와가지고 한 번도 미국도 적용한 적이 없는 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신고리 오르코기 주변에 있는 400만 사실은 우리 인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준 자체가 완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전하게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정호천 의원님. 제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전 세계 원전이 지금 447개가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훈 의원이 예를 든 건 후쿠시마 하나 예를 들었어요. 447개 중에서. 근데 후쿠시마도 원전에서 바닥에서 지진이 나서 깨져서 된 게 아니고 쓰나미에 의해서 또 전기가 중단돼서 그것도 안전사고로 봐야죠. 그래서 안전하지 안전하지 않다라기보다도 그러한 원전 시설 계획이 과학적 기술에 의해서 몇 중 다중 장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그 중국 거를 좀 가져왔어요. 예. 오히려 한번 여기 보세요. 지금 지진 다발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동부 지역인데 우리하고 가까운데 네네. 여기 탕산 대지진이 규모 7.8이 있을 때 24만 명이 40년 전에 사망합니다. 지진으로. 그 지역에 지금 20개 원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은 2030년에 100개, 지금 현재 36기가 지금 운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인 이 중국 동부 지역, 그러면 어디가 안전의 위험이 올까요? 바로 여기는 3일이면 우리한테 미세먼지 오듯이, 황사 오듯이 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20기를 새로 하고 있고 지금 36개 원전을 가동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20기가 쭉 이렇게 상해, 유해, 청도 이런 시간이에요. 네. 요 줄이 지금 원전지대, 지진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자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기 고리 원전이 총기라면 여기는 암덩어리 같다. 이거 해결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원전 3국 안전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해결해야지 우리가 여기 한 군데, 우리나라 한 군데 해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여기 상해 옆에는 1,000만 명, 2,000만 명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중일이 원전 안전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거기 하나만 덧붙인다면 우리 기술이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안전성 면도 서로 교류해가면서 중국도 안전하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예, 드립니다. 일단은 중국의 현재 전체 전력 생산 중에 원전 비중이 3.58%밖에 안 됩니다. 현재. 실제 그리고 중국이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설비 기준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일 양도 많고요. 258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이제 중국은 원전에 이제 출발한 단계고요. 그래서 원전 전체로 보면 2030년 기준 보면은 중국은 원전 비중을 한 10% 정도 10% 수준까지 올릴 되고 대신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은 28%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비하면 턱도 없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훨씬 강화된 거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가 원전 천국입니다. 58기가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원전하고 있다고 우리도 원전 계속하자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원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정부는 사실은 2008년부터 이미 한중일 3국 간에 원자력 안전 고위급 규제자 회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이미 하고 있고요. 하다가 그 회의 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목표는 이것을 유럽처럼 서유럽 원자력 안전규제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상호 간에 서로 나라들 간에 원전 운영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나라도 저는 정우천 의원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사실은 이 수준까지 우리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같이 함께 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최근에 뭘 했냐면 이 대만, 한국 이쪽에 가까운 쪽에 방사선 감시 장치 달았습니다.
이 모니터링 포스트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가동 중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고 나면 예. 그 빨리 감지하려고. 알겠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정도로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포함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60년, 중국도 마찬가지. 어쨌든 탈원전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3국 간에도 협의를 하는데 저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초만 얘기하면 예. 아니 중국이 3~4%고 지금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해서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1등을 하고 있는데 3~4%를 왜 더 하냐고요. 원전의 필요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초만 더 할게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균형을 감각을 갖고 뭐 중국 풀어가야 관련해서 된다. 이렇게 30초, 전제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아니, 중국 관련해서 네, 한마디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할게요. 네. 중국이 원전 정책에다가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들의 일로 일대 전략에 연동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대일로 전략의 사실 핵심이 하나가 고속철이고 하나가 원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아세안과 이쪽을 다 하려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여기까지 와 있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그 지진 아닌 지역에 해야지 그럼.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듣고 이번에 국민의당 얘기 듣고 계속해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냐 안 하냐에 대한 공방은 사실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1978년에 고리 1호기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40년간 우리나라에 있는 25기의 원전에서 어떠한 사고가 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이 중대 사고가 없던 우리나라에서 안정성이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중대 사고에 대한 예측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분명 그 원전에서도 어떤 안전 설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나미의 규모가 그 원전에서 예측했던 상황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 불가능 사고에 대한 그 일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의 어떤 우려로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 후쿠시마 사고 후에 그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것보다 사실 더 큰 우려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원전이 밀집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리 1호기에서부터 4호기랑 이제 신고리 1호기에서부터 3호기가 모여 있는 부산이랑 울산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용량이 그린피스가 국제 원자력 기구를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동 중인 원전 단지가 제일 큰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산과 울산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중대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 이제 30km인데 그 안에 사는 인구가 부산과 울산의 경우에 이제 382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유 탓에 이제 유례 없는 우리나라의 원전 단지에 대한 그 위험성 분석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아주 특정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원전이 밀집돼서 설계되어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고 예. 그 원전의 안정성 논란에 관한 그 공방은 있으나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은 그 한수원을 향한 대국민 신뢰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수원의 부도 독함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뉴스로 국민들께서 조금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국회 조사위원회가 이것은 인재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그 신뢰 확보가 피할 수 없는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예. 우리나라 원전이 지형상 동해안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지형적인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진짜 전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문제인데 우리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겠죠. 그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스 사고 날까봐 안 타고 비행기 사고 날까봐 안 타고 아파트 무너질까봐 안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이용해가는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생에너지가 절대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상사.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그 모하비 사막에 태양광 발전하고
또 풍력 발전입니다. 우리나라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월하고 영양하고 금산에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 짓는 겁니다. 위성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월에 자연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요. 태양광 저기를 하기가.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독일의 풍력 발전 가격하고 우리의 풍력 발전하고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아마 바로 여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이 전기요금 공방이 바로 이 부분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전기요금이 오를 리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야당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확인해보고 토론 이어갑니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 단가 하락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하고도 과격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폭탄 문제는 물론 5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5년 이후에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돼서 역할을 해야 할 그 시점에 있어서는 더욱 큰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5년 뒤에는 전기요금 폭탄과 전력 수급 대란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 동자도 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요금에 대한 지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봤을 때 전기료 인상 불가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독일하고 저희하고는 요금 체계가 좀 많이 다른데요. 독일은 전기요금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큽니다. 비율이 커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일본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오히려 일본과 프랑스를 저는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급격하게 탈원전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원전 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 발전 비중이 제일 큰 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기요금 가격 비교해보면 일본이 한 20여 % 올라갔고요. 프랑스가 40여 % 올랐습니다. 원전 천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탈원전과 가격요금, 전기요금 자체는 그렇게 균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원전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원전의 발전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따라서 이것을 탈원전해서 원전을 줄여서 전기요금이 폭등이 온다라고 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저희 당 같은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셨듯이 전기요금 폭등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보면 언론 지상에서 몇 군데에서 이제 제기가 된 것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10%, 20%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한 11%, 윤상직 의원님 야당에서 40%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어느 한 교수님은 230% 오른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유섭 의원님 발표하신 거 보니까 한 17.9%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소는 21%, 주장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전제가 달라서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사실은 다 다른 게 이제 근거들이 이제 7차 전력 수급 계획의 사실은 기초에서 근거에서 이루어질 거고, 또 하나는 각 비용 평가에서도 다들 편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주장들을 안 하고 있다는 근거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석탄, 유가, 가스가 여기에 연동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8차 전력 수급 계획이 좀 완성돼야지 사실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은 수급 전망, 전력 수요 전망으로 보면은 그렇게 두세 배 오르는 어폐가 있고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거의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최소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2년 후에는 아마 신재생 단가 좀 내려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그다음 전기요금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우정님. 계획은 10년, 20년 하고 저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5년 안에는 안 올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 8차 전략 수급 계획에 나오면 알겠지만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 전면 가동 중단을 했잖아요.
도저히 견디지를 못했어요. 한 3년 지나니까 거의 산업용 전기값이 계속 올라가고 가정용 전기값 무려 여기 자료에 보면 한 가정용은 25% 또 산업용은 한 38%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원전을 탈원전을 계속 한다면 그 안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국민들이 그 안전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공론화해서 뭔가 의견을 수렴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왜 3개월이냐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거는 중장기 전략, 중장기 공론화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꼭 해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 에너지 교수님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36% 정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얘기하는 삼척동자에 에너지 교수들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년간은 정부가 통제가 가능할 거예요. 아니 가장 발전 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을 안 하고 LNG와 또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이게 안 오른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발전소를 안 줘서 이명박 정부 때 전력 대란이 난 것처럼 이거 5년간 억눌렀다가 그 다음에 또 확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인위적인 통제지 자연적인 흐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네, 그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에 사실 국민들 어느 하나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지금 보면 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방침은 이제 국민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는 어떤 국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응당하는 가격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상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오르냐 그 인상 폭에 관한 것일 텐데 그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될 경우에 사실 그 어떤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어떤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3개월 가지고는 그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강이나 아니면 시멘트 혹은 이제 석유, 화학이나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쪽이 이제 전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료가 오르면 결국에는 제품 원가에 반영을 하게 되고 이제 수출 시장에서 어떤 가격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료 인상이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이제 정부도 사실은 이 같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어떤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에서 그런 사정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로드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료의 어떤 비용이 전체 매출의 2, 3%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이제 정부가 정확한 인상 시기와 또 인상률을 사전에 공지를 해서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전기요금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 이후에 사실은 필요 수급량이 한 10기가 정도 됩니다. 10기가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괜찮다는 거고요.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중립적일 수 있는 현대경제연구소 저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문재인 정부의 2030 프로젝트 LNG 60%, 신재생 20%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현재 7차 저전력 수급 계획에 나와 있는 비용을 그대로 계산했을 때도 많아야 가구당 5,000원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구당 5,000원 수준, 월별 가구당 5,000원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더 내려가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단가는 더 내려갈 거고요. LNG 전력 수급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셨듯이 우려하시듯이 요금 폭탄이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지금까지 원전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또 경제성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아닌 걸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안전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이제는 경제성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이제 뭐 발전 단가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고요. 전 세계에서 이미 30개국 이상에서 원전 발전 단가하고 신재생 발전 단가가 거의 동등 수준에 일어났고요. 우리나라도 곧 다가올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 지형적 조건 자체가 좀 더 안 좋아서 보통은 그리드 패러티라고 우리 정우천 의원이 항상 주장하시는 건데 우리는 좀 늦게 올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에너지 기후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에너지 원별 외부 비용이라는 건데요. 네. 외부 비용이 실제로 우리나라 발전 단가에 다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골고루 비용 부담을 알게 모르게 다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에너지원에다 그대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원전은 LNG보다도 비싼 원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듣겠습니다. 정의원. 뭐 조금 다른 면 하나 얘기할게요. 네.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의 신재생 에너지를 20% 올린다고 했는데 많이 벽에 부딪혀요. 땅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주장한 이제 제가 농식품 장관할 때 느낌이 우리 농촌 살리기 위한 걸로 지금 농촌에 태양광이 들어가려고 해도 무슨 환경이다 경관이다 굉장히 거부감이 많고 기업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참여하는 농촌 태양광 제도를 두면 10%를 태양광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한 50만 명이 우리 농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한 농가당 한 400평에 쌀 농사 100만 원 나오는데 네. 우리가 한 2천만 원 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은퇴 귀농들에게 또 우리 태양광 우리 농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점도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정부가 전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값이 너무 싸서 국민들이 또는 산업계가 전기를 너무 써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기값이 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유 전력이 충분해야죠.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얘기할 때 북한에 뭐 지원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북한이 제일 필요하는 게 에너지예요. 개성공단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에너지, 전기. 앞으로 북한에 지원할 만한 그 여유 전력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원들 포트폴리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지 이거 쉽게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배제하고 하다 보면 극단적인 전력 대란에 우리가 몰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지막 짧게 30초 발언 해주시죠. 일단 국민의당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가 사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탈원전으로 잡으면서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역시 어떤 갈등의 하나의 그 요소로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그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를 하고 2030년까지 이제 20% 이상으로 올린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 53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에서 5% 늘었고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 사실 소요부지 확보에 있습니다. 소요부지 확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사실은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 이제 가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굉장히 좁고 특히 80% 이상은 산지입니다. 근데 또한 또 농지 보전 정책으로 인해서 개발 가능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개별 사업자 중심의 어떤 입지 알겠습니다. 발굴 방식은 조금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분명히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산자위 위원들을 모시고 탈핵 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상당히 모자랐지만 벌써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네 분과 함께 열띤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